이제 우울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건데요. 우울장애에 대한 정의와 원인, 그리고 우울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중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인 보검이는 이제 부모가 이제 이혼 전에 이혼을 하고 또 각각 부모가 재혼을 하였기 때문에 보검이는 지금 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엄마와 아빠를 따로 만나기는 하지만 이제 함께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가정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보검이는 항상 초조하기도 하고 조금만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울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검이는 이제 학교에서 학업에 당연히 집중하기가 어렵고 또 늘 피곤을 느끼고 생활을 합니다. 보검이는 부모님이 이혼을 한 이유가 이제 자신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생활 패턴이 엉망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활발했던 보검이는 이제 즐겨하던 운동도 그만두고 친구들과도 더 이상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밤마다 계속해서 과자나 다른 음식을 먹음으로써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밤에 잠이 들었을 때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례는 이제 우울장애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례예요. 지금 이 보검이가 느끼는 이런 우울장애는 이게 내면화 장애로 이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내면화 장애는 우리 특수교육에서는 많은 부분이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외연적인 장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적인 장애가 많이 배제가 되었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심리 역동적인 모델의 이제 베이스를 보고 이제 아동기에 이러한 심리적인 자기 표상이 발달하지 않아서 우울장애가 생겼다라고 이제 간주해 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어때요? 우울장애는 초자아가 자아를 처벌할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아동기에 초자아가 이제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때요? 우울장애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동기에 우울장애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ADHD나 학습장애, AD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믹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단하기도 되게 어려워서 우울장애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울장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아동도 또 청소년기에도 이제 우울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증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울장애가 다른 장애와 상관관계가 이제 높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학업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우울장애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연구됨에 따라 이제 우리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이제 이 우울장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우울장애에 대한 정의와 또
진단 기준, 그리고 우리가 왜 우울장애가 생기는지 여러 원인에 대해서, 또 우울장애에 맞는 다양한 중재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우울장애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에 앞서서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잘 준비해서 했나요? 제가 이제 항상 이 정서행동 장애를 이제 지도를 하면서 정서행동 장애 안에는 아주 많은 하위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정서장애 아동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런 하위 유형에 맞춘 지도안으로 함께 모의 수업도 해보기도 하고, 또 지도안에 어떠한 중재가 들어가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병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서행동 장애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 학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에 자주 접할 수 있는 이제 ADHD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또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도안을 이제 뭐 작성을 하고 또 저에게 또 이런 지도안 작성 부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이제 문자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께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장애는 이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또 의학적으로 또는 임상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정의나 진단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정의를 사용할 것인지, 또 그 아동에게 어떠한 진단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아동이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우리가 우울장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의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DSM-5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DSM-5에 따라서 우울장애도 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DSM-5는 사실 이제 성인기 우울장애 진단 기준이 잘 되어 있는데, 아동기나 학령기 아동에 대한 우울 진단 기준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아동기나 아직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인지적인 그런 능력을 표현하는 게 아직은 미성숙하고 굉장히 이제 뭐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감정이라도 아주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동기나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이 이제 우울장애다, 우울장애가 이렇게 뭐 발달하고 있다, 이런 게 조금은 성인기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정의가 부족하고 정의가 좀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우울장애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우울장애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다른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울이라는 것은 이제 심리적으로 우울한 기분이나 이제 자기가 뭐 가치롭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뭐 타인이나 자신에게 죄책감,
그리고 여러 가지 학업이나 놀이나 사람 관계에서 흥미를 상실하고 또 학업에서도 집중이나 기억력이 감소하는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게 동반이 될까요? 식욕 부진이나 또는 과한 식욕으로나 체중 변화, 불면증이라든지 과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로 등을 수반하는 이제 이런 정신병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이제 계절이 바뀌거나 일교차가 심하면 감기가 오듯이 정신적으로도 불행한 기분을 느끼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감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정신적인 감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울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우울장애에 포함되는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지금 앞서 설명했던 이런 슬픔이나 공허함 또는 초조함이 이제 어때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기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에 이제 문제를 끼치는 거예요. 이제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울장애를 우리가 한 번 더 정의를 해봐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이제 우울증 관련 행동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가지 영역 뭔가요? 분노나 불안, 무감동, 비꼬, 이기소침, 또 감정의 부인, 낙심, 죄책감, 무력감, 절망감, 이런 자존감 저하, 슬픔이나 무가치감이 이제 정서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 관련 행동이고요. 이제 신체적인 변화에서도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통증을 느끼는 거죠. 피로하거나 과식이나 또 반대로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한다든지 수면에 장애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체중 변화, 몸의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인지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을 믹스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흥미나 동기를 상실하고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하는 그러다 보면 자기 파괴적인 사고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우울증이 나타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외연적인 행동과 내연적인 행동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자기 비난이나 파괴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공격성이라든지 흥분된 이런 활동 수준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때요? 사회적인 고립이나 이제 외롭기 때문에 또 약물 중독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아주 위험하죠? 우울증이 주는. 그렇죠. 사람은 우울증이 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맞아요. 갑자기 환경이 변화를 했던가, 자신이 안정적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든지, 여러 가지 갑자기 부모가 사망을 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사망을 했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여기 여학생들도 많을 텐데,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와 또 환경, 이런 부분에서도 우울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울증을 가져본 적이 있냐고요? 길진 않지만 누구나 느낄 만큼의 우울증은 저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언제일까요? 임신과 출산이겠죠? 제가 임신을 하면서
살이 굉장히 많이 이제 체중이 불었었거든요. 물론 제가 열심히 먹은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아이를 핑계를 대고, 이제, 평소에 먹지 못했던 것을 열심히 10달 동안 먹었더니, 이제 급격한 체중 변화가 있었는데, 어른들이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면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는 우울증이 상당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너무 변화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오는 그런 우울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극복을 했냐고요? 저는 약물에 의존하진 않고, 어, 후덕, 후덕해지는 몸매와, 대신에 온화한 성격을 얻었다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먹는 것으로 저는 그냥 승화를 시켰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자기 관리를 하겠어요? 저처럼 이제 받아들이고 더 먹는 즐거움 찾겠어요?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그런 부분은. 자, 우리가 이제 우울장애를 분류를 하고 그에 맞는 진단 기준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울장애는 이제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와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와 월경적 불쾌장애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는 이제 새로 추가된 진료 분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이제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는 이제 12세 아동들이 이제 12세 이전의 아동들이 어때요? 지속적으로 뭐 초조해하거나 또는 뭐 극단적으로 행동을 이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자주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라는 이제 이 진단 분류가 이제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아동이나 청소년,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을 이제 우리가 과하게 이제 양극성 장애로 진단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등 이제 나타나는 이런 증상 유형들이 이제 왜 그 양극성 장애를 이제 나타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단극적인 우울 장애나 이제 불안 장애를 정확하게 조금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서 아동들과 성인기의 이런 양극성 장애를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에 조금 우리가 진단 기준을 이제 보면 이제 어때요? 심한 재발성 분노 발작이 언어나 행동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나타나고 또 상황이나 촉발 자극에 의해서 그 강도가 지속 시간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언어라는 것은 뭐 언어적인 분노 폭언이나 뭐 욕설이나 이런 것이고 행동적인 것도 어때요? 사람이나 사물을 뭐 공격하거나 부수거나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리고 뭐 우라 폭발이라고 해요. 이제 분노 발작을 이런 우라 폭발은 이제 발달 단계와는 전혀 일관성이 없고 뭐 일주일에 평균 3회 이상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 분노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 기간에도 이제 기분이 어때 매일매일 거의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계속 뭐 짜증을 내거나 화가 나 있고 또 그런 아동의 행동이나 기분이 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또래에 대해서 이제 관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했던 이러한 사항들이 적어도 11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또 어때요? 이런 부분에 증상이 없이 이런 증상이 없는 시간이 어때요? 3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11개월 안에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낼 수 있지 않나요? 상황이 있다 보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는 적어도 아이들이 심한 이런 분노 발작이 일주일에 3회 이상이고 발작이 없어도 하루의 대부분이 이러한 지속적으로 예민하거나 화가 나는 거를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화를 매일 내면서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진단 기준을 좀 잘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 적어도 상황이 또 두 군데 이상이 되어야 돼요. 집에서만 우리 애가 그래요. 그렇다면 조금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가정, 학교나 또래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상황에서 나타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 6세 이전이나 또는 18세 이후에 첫 진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18세 이후에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로 받을 수 있나요? 안 되겠죠? 양극성 장애로 가버리겠죠? 이제 그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제 또, 기준이 또 어때요? 만 10세 이전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조증 사파나, 경조증 사파의 진단 기준에 맞는 이제 그런 기간이 또 어때요? 하루 이상 지속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되게 아이에게 행복한 일이 있거나, 이제 기대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런 발달적인 적당한 이런 기분 상승을 조증으로 또는 경조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가 되게 갖고 싶은 장난감을 받았어요. 아이가, 우와, 너무 좋아, 신난다. 근데 이거를 조증으로 본다?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 아이에게, 이제 조증사파나 경조증사파를, 그런 아이에게 긍정적인 일이나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간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는, 이제 이 진단 기준에 맞는 행동들이, 또 이런 우울장애 사파 기간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질환으로도 설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티즘이라든지 외상 스트레스라든지 분리불안이나 지속적인 우울장애로는 이제 또 같이 중복되면서 설명이 되면 안 되는데 여기 주의할 점에 적혀 있어요. 이제 이 파괴적 기분조절장애 진단이 어때요? 적대적 반항장애 또 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진단과 이제 공존을 하면 되나요? 공존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 기준에 되는 이런 증상들이 또 마지막으로 보면, 약물이나 다른 의학적 또는, 신경학적인 상태의, 생리학적인 이런 효과를 기인하는 경우도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이제 ADHD 약을 먹고 있어요. 약을 먹고 있어서 계속해서, 막, 기분이 다운이 되고,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우울장애를 진단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진단 기준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른 우울장애와,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요 우울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입니다. 이런 주요 우울장애는 이제 우울장애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유형인데요. 이제 이런 증상 발현이나 사파가 이제 2주 이상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또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자율신경계에 이제 확실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파 간의 완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바로 주요 우울장애인데 어때요? 대부분의 경우에 재발하는 이제 장애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한 번의 사파에도 우리가 근거해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주요 우울장애는 무엇이랑 구분을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다 보면 정상적인 슬픔과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아동이 주요 우울장애로 인한 슬픔인지 정상적으로 이런 상황에 맞는 슬픔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엄마가 사망했어요. 어때요? 아주 아동에게 큰 고통이 오겠죠? 슬프겠죠?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주요 우울장애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런 가족의 사망과 더불어 이제 주요 우울장애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이제 이런 가족에 대한 사망이 사실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단지 이제 가족의 사망에 대한 슬픔으로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우울장애에 원래부터 취약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욱더 위험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궁금하겠죠. 우리가 단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슬픔은 가볍게 우리가 항우울제를 처방을 받거나 했을 때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요 우울장애가 함께 병행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고, 이제 그 아동의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아동이 필요한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이제 고통이나 어때요? 다른 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증상들을 약물로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진단 기준 A에 나와 있는 진단 기준은 이제 아동 또는 청소년 또 성인기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경우에는 이제 성인기 우울장애에는 어때요? 주요 우울한 기분만이 동반이 되고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이제 우울한 기분보다는 어떤 기분? 초조함,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초조한 기분이 많이 동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되기 위한 조건이 이제 있겠죠? 조건이 있겠죠? 그게 이제 1번부터 우리가 이제 9번까지의 지금 나와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이상 특징이 나타나야 될까요? 한 가지? 두 가지? 적어도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의 특성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얼마나 나타나야 될까요? 똑같아요. 12개월을 지켜봤을 때에 이제 주에 몇 번, 월에 몇 번 이게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5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되고 2주 이상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조심해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증상들만 나타난다? 아니죠.
이제 지금 이게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학업적이라든지 인지적이라든지 여러 뭐 사회 교류적인 여러 가지 기능에 큰 손상을 가지고 와야지만 주요 장애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요 우울장애를 살펴보게 되면 아주 많은 증상들이 5가지 이상이니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그저 뭐 식욕저하, 불면증, 피곤하고 낮은 자존감, 뭐 또는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절망감에도 빠졌다가 뭐 의사결정 결정도 하기가 어렵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난 증상이 또 다른 여기 밑에 이게 뒤에 보게 되면 뭐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신병적 장애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또 조증이나 경주증 증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파괴적은 어때요? 존재했었죠. 근데 그걸 조증으로 봤다?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앞에 뭐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했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 주요 우울장애에서는 이제 이러한 조증이 아예 존재한 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만성적인 주요 우울장애랑 이제 이런 기분 부전장애를 통합한 게 바로 지속적 우울장애예요. 이런 지속적 우울장애는 이제 적어도 2년, 아동기나 청소년 기준에 적어도 12개월 동안에 이제 우울한 기분이 하루에 대부분 이제 지속이 되는 거를 바로 우리가 지속적 우울장애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때요? 주요 우울장애가 뭐 지속적 우울장애보다 뭐 앞서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동시에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가 앞에 우리가 지금 봤었던 주요 우울장애에 비해서는 이제 이 지속적 우울장애는 이제 불안장애나 뭐 약물 사용으로 인한 장애 등이 이제 공존할 위험성이 이제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좋고요. 또 이 지속적 우울장애가 되게 이제 어린 나이에 학령기 전이라든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인격장애랑 이제 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우울장애 진단 기준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2년 이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주요 우울장애와 지속적 이 우울장애를 같이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결론은 지속적 우울장애는 이 주요 우울장애가 아주 긴 시간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뭐 약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울장애로 볼 수가 없고요. 또는 뭐 기타 장애죠. 조현병이나 이런 부분과는 겹쳐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는 이제 우리가 우울장애를 어떻게 진단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럼 우리가 우울장애가 어떻게 출현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동이 이제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우울장애의 출현율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정의를 따르느냐, 또 어떠한 진단 도구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아동의 이런 발달 단계에서 어떻게까지 볼 것인가, 이런 발달 단계까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 시각이나 청각점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이제
어렵겠죠? 네,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뭐 이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우울장애는 아동기보다는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난다. 왜 그럴까요? 왜 아동기보다는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날까요? 이제 2차 성징과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려 하면서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는 이제 자신이 기분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아동기보다는 청소년기에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우리가 연구를 살펴봐도 이제 뭐 아동기에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만약에 1%라고 치면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은 그것보다 2배에서 뭐 최대 4배까지도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연구를 봐도 적어도 4명 중에 1명은 이제 우울장애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뭐 우리가 쉽게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쟤보다 못생겼을까? 나는 왜 쟤보다 뚱뚱할까? 나는 왜 쟤보다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쟤보다 뭐 운동을 못할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서열이 생기고 비교를 할 대상이 눈앞에 있다 보면 또 거기에서 오는 우울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우울장애는 성별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동기, 이제 뭐 청소년기가 오기 15세 이전에 보면, 이제 남성이나 여성에 대해서, 출연율이 거의 뭐 차이가 없지만, 청소년기에 들면서부터 여성이 이제 남성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출연율을 보이고, 또 성인기에도 이러한 비율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제 뭐 미적인 기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자들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라고 뭐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사회적인 이제 우리 사회적인 또는 뭐 경제적인 수준이 낮을수록 이제 우울장애 발생률이 높다라고 또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수준이 낮게 되면 가정의 수입이 되게 작고 또 부모도 학력이 낮게 되면 또 여기서 오는 뭐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이걸 꼭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스트레스나 또 가정 불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연구가 되어져 있으니까 아동이 그만큼 제공받는 서비스의 양과 횟수와 질이 조금은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울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환경 요인이 많아서 많이 생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울장애는 이제 보통 공존하는 다른 장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공존하는 장애를 보면 이제 뭐 불안장애나 품행장애, 이제 약물장애, 약물남용이 이제 제일 많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우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재적으로 같이 발생하는 게 불안장애. 또 우울장애에서 이제 외연화적으로 자신의 그런 분노와 표출하는 부분에서 같이 발생하는 게 바로 품행장애. 그리고 우리가 우울증 약을 되게 쉽게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먹기 시작을 하는데, 수면이라든지, 이제 뭐 계속해서 잠을 못 자요. 수면제 처방이라든지, 또는 뭐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식사량이나 횟수가 되게 불규칙하다 보면 생기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또 보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먹는 약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울장애가 보면 약물 남용도 이제 함께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 봤었던 파괴적 우울장애와 뭐 주요 우울장애, 이제 만성적인 그런 우울장애로도 우리가 나눠서 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아동들이, 우리는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요? 어디에 맞춰져 있죠? 성인기가 아닌 아동기와 학령기에 맞춰져 있죠. 이런 아동기와 학령기 아동들을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주요 우울장애를 뭐 이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동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그에 맞는 중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울장애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리가 1차 시에서는 이제 우울장애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그런 진단 기준과 또 우울장애가 어떻게 지금 출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울장애 원인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우울장애에 대한 중재와 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